예,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들어가면 요금제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에 신기한 게 하나 보이죠. 위드 에즈입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뭐 화질에 대해서는 베이직하고 같은 겁니다만 바로 광고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만 광고가 포함된다는 게 특징이 되고 다운로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 보이게 됩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본인의 서터 누구나 같이 볼 수 있게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꺼냈던 데가 이제는 이제 계정 공유 차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꺼내게 된 게 광고 요금제가 있습니다만 이 광고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광고가 여러분한테 보는 데 대해서 맞춰서 지역에 대해서 된다라고 합니다만 우리의 정보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쪽에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광고를 본다는 거 그쪽에 또 나온 사람이죠. 나온 사람이 솔직히 얘기한 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의 정보가 이제 그쪽에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보를 판매하고 그 판매 비용이 여기 있는 산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맞는 이제 광고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광고를 안 보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내고 이제 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가족 간에 보는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나라는 또 그게 허용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를 하거나 이런 일도 나타나는데 넷플릭스는 이제 그런 우회로 이제 결제하는 것에 또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눠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발이 심한 것 같아서 지금은 약간 미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스페인이나 기타 나라들에서는 이제 계정을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얘기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란 계정공유 정책 주요 내용이 한 가구에 함께 나는 사람들이 함께 보라고 한 거지 다른 지역에 있는 IP가 들어온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걸겠다는 게 넷플릭스의 입장인 거죠. 비단 이제는 OTT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친숙해진 게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 아이들 보는 거나 이런 것들 디즈니 플러스인가요? 그거하고 부인이 이제 웨이브라는 걸 보는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구매하게 되는 게 어떤 개별적인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영화를 구매하지 않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시청하는 게 일반화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는 카니발리제이션은 이제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니 기존에 판매하는 상품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데 넷플릭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나가게 되면 본인들에게 이득이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넷플릭스만 겪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삼성이나 LG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 제품이 나왔을 때 기존 제품 위협을 당하는 경우 그게 자기 제품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제 이전에 있었던 나름대로 잘 팔렸던 뭐 캐시카우가 됐든 아니면 스타가 됐든 이런 것들에 이제 마이너스가 주게 되는 게 바로 이 카니발리제이션에 해당하게 됩니다. 국가별 이용 경우 보시면은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미적되게 되는 게 가격 자체가 이제 미국보다 싸죠. 프랑스나 이런 데 이제 싸지만 17,000원인데 계정 공유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커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TDK가 지금 8,880원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환율에 대한 것 때문에 차이가 나서 사람들이 이제 터키를 통해서 우회해서 보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막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그 우회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다시피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게 있습니다. 기프트카드 한 장 100달러에 8,500원이라고 그래서 이걸 사게 되면은 넷플릭스를 우리가 무료 계정 공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같이 공유해서 쉐어해서 보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고 저도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부인 거 그걸 해줬는데 일정한 비용, 큰 비용을 내지 않고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 한국 OTT는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통해서 방장이 있고 그걸 같이 보는 거라든지 이쪽은 이제 해외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비단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이고 있죠. 자, 그 다음은 조각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각 투자라는 것은 이제 토큰 증권에 대한 사례인데 우리가 찢어서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 이런 것들을 나눠서 지분으로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데서 이 쪼개기를 했을 때 일종의 증권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쪼개인 증권을 우리가 토큰 증권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소수점 투자라고도 부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한 주의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한 주를 쪼개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 이런 것들에 똑같이 이러한 증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호를 하게 돼서 어느 정도 이제 공동원장을 통해서 이제 이 소유를 확실하게 기록만 해주고 안전장치만 마련해 준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주식이나 비싼 것들, 어떤 상품들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한우도 할 수 있고요. 뮤직하우라는 데서 이제 그 음원에 대해서도 이제
활용을 했던 사례들이 있죠. 이 조각투즈 가이드라인은 소유권 가진 사람들이 이제 소유권을 분할해서 취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유권이 공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보면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어떤 청구권이에요. 수익에 대해서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각투자 방식에 대해서 투자계약 증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제 6월이나 7월쯤 해가지고 이런 토큰증권의 개념이 등장이 됐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런 토큰증권은 그래서 이전의 전통적 증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플랫폼사가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 증권통을 공모가로 청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제 투자자에게 토큰이 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한 주가 아니라 0. 몇 줄 이렇게 갖게 되는 시스템으로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소유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기록이 되게 되고 지금의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나름대로 이런 기술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이런 토큰 증권에 대한 새로운 시행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만 이 토큰 증권은요 예탁권에서 이제 총량 관리하고요 상장 시장 역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 같은 데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증기업자도 있게 되면 분산 원점 방식 이 비트코인처럼 똑같이 계좌 관리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발행인들이 나눠져서 이제 이걸 갖게 되는 시스템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 거래에 대한 다양한 방식들이 나옵니다만 그거에 대한 한 가지 사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각투자 플랫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 보면 카사, 소유, 텀블 해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뮤직하우 같은 데서 음원에서 예전에 유행했던 게 지금 뭐 해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레이브걸스라는 팀에서 이제 했었죠. 그래서 그 음원이 갑자기 사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인기가 많아지게 되면서 굉장히 큰 소득을 간 사례도 있었고요. 한우사회비 펀딩 같은 것도 있고요. 이미 하고 있었던 미술품 펀딩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있어요. 미술품에 대해서 어떤 미술품에 대한 조각 투자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와인이나 신발 같은 케이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림을 보자면 우리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지금 이게 여기 보면 신랑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신부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신부 나이가 보다시피 굉장히 어리죠. One of the child bride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아기 신부 5살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렇게 나이 어린 신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11살짜리 이제 신부도 이렇게 있고 하게 되는데 우리 그림 보게 되면 나와 있다면 성인 남성 어린 소녀의 결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인도라는 사회가 이렇게 나이 어린 신부들 좋은 풍습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원래 인도에는 이제 결혼의 악습이 하나 있는데 거의 7배에 달합니다. 다우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혼수입니다. 결혼했을 때 이런 혼수를 많이 가져오지 않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랑 측에서 이걸 거부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게 되면 더 큰 혼수를 요구하고 소박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쫓아버리거나 구탈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거의 범죄처럼 여기고 있는 이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평범하게 이것을 자행하고 있는 게 특징이 되는 거죠. 이러한 조언은 어떻게 보면 인도라는 나라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어떤 여성에 대한 인권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여성들이 심지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낙태를 하면서 성별이 여성일 경우는 낙태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 낳아서 결혼할 때 조언을 해서 금액을 벌거나 아니면은 결혼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들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도의 어린 신부들 모습 봤을 때 최초로 이제 18살에 어떤 이러한 조언에 대해서 이제 해체를 한, 이혼에 성공한 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최초의 여성이라고 하고요. 인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이혼을 하고 이러한 조언에 대해서 거부를 하겠다, 결혼 거부를 하겠다 이렇게 법적으로 추진돼서 유명할 정도로 있습니다만 또 한편 이렇게 어린 신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결혼을 해서 이렇게 되고 사실 우리나라 예전에도 그게 있습니다. 부족 간의 통합, 조개혼을 통해서 옥저라는 나라 굉장히 고대죠. 그렇게 해서 인도는 아직까지도 이런 풍습이 있다는 것에서 뭐 실소를 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인도에서 보게 되면 바로 낙태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Save girl이란 게 나오죠. Save baby가 아니라 바로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이제 성별을 판단한 다음 그 성별이 여성이라고 하게 되면 낙태를 자행하는 일들이 인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낙태를 통해서 여성들이 여아들이죠. 여자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케이스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이것을 단순히 문화 상대주의로 보기에는 너무나 극단적인 거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외부들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성격차 지수라고 그래서 2018년 자료긴 합니다만 지금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108이에요. 보다시피 이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가 굉장히 낮은 나라고 그에 준한 나라가 근데 한국이 굉장히 낮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성격차에 대해서 판단하는 어떤 지표들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보다 우리나라 성격차가 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서 판단하는 지표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만 이제 최근에 나온 거 이제 제대로 된 거는 우리나라가 10위라고 합니다. 성평등이 굉장히 다다른 나라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상위 국가들에 비해서 못지않을 정도로 여성의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성격차 지수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서는 우리가 저런 짓을 자행하는 인도보다도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신뢰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이 지표를 조사하는 어떤 기준 자체가 약간 무하기도 할 거고요. 이러한 그 기록을 전달해 주는 게 공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여성단체 위주로 이제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게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남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여성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영국입니다. 여기 보면 내셔널 에듀케이션 유니언 해가지고 NEU가 뭐냐면은 이 공립 교사들이요. 영국의 교사들이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의 월급은 올라가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생활하기 힘들다라는 걸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영국에서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브렉시트 이후에 나타난 사고기도 합니다만 이란 영국에서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고 두 번의 수상이 3년 동안 바뀌게 됨으로써 이제 레임덕도 나타나다 보니 정부가 제대로 이런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비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챙겨주는 게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UC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해요. 바로 뭐냐면 영국의 그 노동조합 회의죠. 이쪽에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아주 각구적으로 노력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임금을 올렸을 때 영국 정부의 답변이 이거죠.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물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입장입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Change the world of work for good. 그러니까 영국은 이 노동조합의 활동이 굉장히 강성이었고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 간호사, 소방관 의사들 지금 영국이 자랑하는 의료 시스템마저도 지금 거의 붕괴 상태에 다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앰뷸런스를 불러도 진짜 이게 우리나라는 진짜 금방 와요. 정말 금방 오게 되고 시스템이 됐는데 여기서 몇 시간이 걸려도 도착 안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병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노조의 파업이 있게 된다면 이거는 영국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이게 나타나는 영국의 에너지 요금입니다. 2021년에 비해서 지금 2년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6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5배 이상 올랐고 여기 보면 천연가스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게 됨으로써 영국의 물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 때문이냐 여러 가지 했었더니 이 브렉시트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데 브렉시트를 하기 전에는 이제 탈출하기 전에는 영국의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죠. 근데 이게 노동자들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적인 공공기관이나 기타 등등 구인난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런 사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경제도 이제 비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물가 자체만 상승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났죠. 그러니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15% 감소했고요. 무역 손익도 말도 안 될 정도로 늘어난 데가 GDP 감소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산업도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영국은 나름대로 이유에서 탈퇴하게 됨으로써 이득을 볼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과거의 영국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레임덕이죠. 그래서 영국의 수상들이 지금 레임덕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겪고 있는 게 아니라 겪고 있고 실제로 이제 결국 총리가 그만두게 된 사태도 있었죠. 우리 쪽에서도 다른 겁니다만 영국 총리에 대해서 이전에 보리스 존슨의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했었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이것을 불을 끄겠다는 리즈 트러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사임하고 갔죠. 너무나도 보수적인 정책을 하니까 지금 스낵 총리 같은 경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레임덕은 그 각 지도자들 이제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대표적인데 링컨 시대 때 처음 썼던 말이거든요. 집권 말기에 대해서 어떤 지도력이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레임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흥사단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이제 안창호 선생이 만들게 되는데 결국 LA 흥사단 예본부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구매하기로 했고요. 그 전에 계속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흥사단 자리를 계속 놔두고 우리의 역사적인 자리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왔었죠. 결국 이제 보훈처에서 구매하게 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흥사단으로서의 기록을 남겨 우리의 독립 기록에 대해서 여전히 남겨놓는 걸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과거 흥사단 사진 보게 되면 지금 보니까 흥사단 나와 있고 48번째 애니얼 컨벤션 나와 있죠. 연도가 61년이니까 48년이라고 한다면 이게 처음 만들어진 23년이니까 이때 이후로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대한 독립을 위해서 많은 자금도 모금했고요.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대한 독립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죠. 거기다가 안창호 선생이 바로 여기서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요. 안창호 선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독립 이제 우리 운동하신 분들이 이쪽에서 나오게 되면서 활용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민회 전에 국민회가 있었어요. 대한민국민회는 좀 더 큰 개념입니다만 하와이하고 샌프란시스코 있었던 게 하나로 합쳐지게 됨으로써 이제 국민회가 됐고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민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가장 큰 이제 해외에 있었던 우리의 독립 단체를 이야기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박용만이란 사람이 주미에서 이제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민을 이끌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안창호 선생도 여기에 속해 있었고요. 스티븐슨 암살 사건이죠. 장인환 전명은의 스티븐슨 암살 사건 통해서 거기서 이제 그 이후로 그걸 기념하고 이제 이 사람들 하나로 뭉치게 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 게 이 국민회입니다. 자, 네, 주파수 대역별 5G 서비스 나와 있습니다. 3.5GHz에서 28GHz 이게 바로 새롭게 이제 통신 쪽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을 주겠다, 독점성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좁은 커버리지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게 되지만 핫스팟이나 기타 등 스마트 포켓을 얼마나 쓸 수 있고 바로 속도입니다. 초고속이죠. 초고속이고 초저지연, 초고용량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통신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통신사에게 이것을 주겠다, 독점 제공하겠다, 3년 동안 주겠다라고 한 거죠. 기존 SK, KT, LG가 아닌 어떤 제사통신사인데 이게 7.8기입니다. 계속 이게 들여다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이 진입장벽이 너무나도 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통신사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선 좋습니다. 선택권이 늘어나게 되고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경쟁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저렴한 가격의 통신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에게 대해서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규 사업자에게 5G 28GHz를 주겠다라고 한 거고요. 또한 앵커 주파수도 우선 할당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주파수 같은 경우는 바로 앵커라는 게 다시죠. 다처럼 이제 안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 28GHz가 제대로 작동 못할 경우 그 앵커 주파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연결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앵커 주파수를 이제 우선 할당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주게 되는 게 금융에서 정책금융 지원도 해주겠다. 서비스도 이제 기존 실정서 발굴해 주겠다. 제조사협의 공동구매 같은 걸 주겠다. 수도 없이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도입 처음 들어갈 때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상 난색을 표현합니다. 하고 싶지만 너무 큰 떡인 거죠. 이 28GHz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관심사업자를 포털 게임사, SI 기업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이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선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전국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나 이게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기존 통신 3사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다른 게 들어온다는 거에서 자기네를 밥그릇을 뺏는 것 같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지금 통신사들의 어떤 가점이 너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간추린 뉴스들입니다. 맨 처음에 조국 전 장관 혐의 1심 판단이죠. 보다시피 아들 학사 입시 부정 행위에 대해서 한영예고 조지 워싱턴대 고려대 대학원 대리시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업무방해했고요. 로스쿨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위조인데 이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위계공부 집행방해 거기 남용을 가했다라고 판단한 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딸 입시 같은 경우도 부정행위에서 전체를 다 유죄를 했는데 뇌물수수는 아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장학금을 받아는 것을 유죄로 판단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직권남용에 대해서 이제 주식 백지 신탁이나 등 펀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가 났습니다만 어떤 입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 유죄로서 판단이 되게 됨으로써 결국 바로 항소를 넣은 상태입니다. 1심에서 결국 징역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징역 2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곽상도 아들의 50억과 비견대에서는 굉장히 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논란인데 녹서평역에다 시민 분향소를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했었는데 광화문관적인 분향소 설치 분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광장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 제한을 걸다 보니까 이러한 불허 통보에 대해서 서울광장 분향소를 단독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회 후에 이쪽에다 기습 설치를 하게 됨으로써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허했으므로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 강제 철거하겠다라고 한 거죠. 바로 6일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라고 했는데 그 기간을 넘긴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적정한 자리를 줬다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게 된 게 당연히 입장이겠죠. 자, 라임 사태입니다. 2009년, 2019년, 2020년 시점에 지금 김봉현 이사람이 잡힌 징역 30년 선고했고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징역살이를 지금 살고 있는 실정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급 사기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은행과 짬짬이도 됐었고 검사 쪽 정보도 다 넘어간 상황에서 이게 지금 너무나 포장돼서 일반적인 개미들만 피해를 보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어요.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들어가서 이제 서로 구매를 하면서 하게 됐고 결국 여기서 엄청난 양의 이제 횡령이 발생하게 된 거죠. 여기 보다시피 1,000억 원 넘게 빼돌렸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운수업과 같이 연관돼서 그쪽으로 빼돌리고 저건 말도 안 되는 돈들이 그냥 쌈짓돈으로 들어간 사례고 여기에 연결된 카르텔이 엄청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펀드에 대한 이제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커다란 사건이었겠죠. 자, 세월이 특조위 조사방해 정황에 대해서 지금 보면 수차례 지시했다. 그래서 실시간 행적조사 방해했었고 VIP 서면보고가 분명히 한 달에 2번 이렇게 있었는데 특조위 내부 비공개 자료를 쓰기로 해수부에 보고해서 이걸 또 막았었고 인사혁도 특조위 파견에 대해서 차단했었다. 못하게 했었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인사일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로 할 만한 핵심은 이거죠.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방해했냐라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고요. 또한 이런 조사 방해죄가 부과할 대상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인 권리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이제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세월이 특조위 입장에서는 뭐 다시 한번 아프게 두드려 맞았네요. 네. 시중은행 점포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4314에 3316 1000개소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 이제 자주 가던 은행들이 없어진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가장 가까웠던 이제 은행이 신한은행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국민은행 하나만 남게 됐는데 이게 요새는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공재라는 차원으로 은행을 접근하게 됨으로써 신규 이제 은행을 만들겠다 하다 보니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상업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면제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그전에는 왜 안 해줬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경쟁도 지금 어느 정도 내리면서 하고 있고요. 은행들이 이제 이전과는 달리 고객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중은행 점포수가 이렇게 줄게 됨으로써 아직까지 직접 찾아가야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입장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중국 정찰 풍선입니다. 하얗게 에드발룬처럼 있습니다. 우리 책에 사진 하얗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 미국에서 막 이게 촬영을 하고 이렇게 된 게 보입니다만 구피 자체가 이제 수도가스 비닐 재질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뚫리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여기 풍선 날아가지 않죠. 외부 공기로 채워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풍선 안에 이런 보조 풍선이 이제 공기로 채워져 있고 여기서 하강시키면서 바람을 찾으면서 이쪽에서 정보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여기 카메라나 레이더 통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에 아주 그냥 편안하게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가져왔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어떤 안보적 위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자, 의사의 구분입니다. 여기 보면 대학병원 전공의 부족 신고가 나왔는데 소아과 붕괴 직전이라고 나와 있죠. 소아과보다 더 심한 데가 지금 마취 전공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방사선 쪽이랑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개별적인 의원을 차리기가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율이 당연히 충원율에 비해서 20% 30%에 위치하게 되고요. 소아과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소아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되는 게 이 소아과에서 겪게 되는 의사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있다고들 해요. 우선은 들어가는 약제 자체가 약이 적기 때문에 수가가 낮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갑질입니다. 결국 이제 병원에 찾아온 이제 아이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굉장히 이제 아이가 아프다라는 이유로 무슨 특별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어서 소아과를 기피한다고 하죠. 100% 충족된 게 어디냐면은 유명한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도 있습니다만 거기다 정신과도 최근에 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전과는 달리 인기 학과에는 그렇게 몰리는데 몇몇 학과들은 인기가 없는 학과들은 사람들이 안 몰리게 됨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된 의료 진료를 받기가 힘들어지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인턴이라고 하는데 수련 1년 과정 거치게 됩니다. 순환근무학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우게 되고 여기서 전공의 단계가 되게 되면 전공학을 정한 후에 여기서 4년 동안 배우게 되는데 1년, 2년, 3년, 4년에서 시프까지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마치게 되면은 전문의 자격을 주게 돼서 개업을 해서 개업이라거나 또는 종합병원 전문의로 들어가게 되죠. 전임의 펠로우 같은 경우는 연구진료하는 의사를 얘기합니다. 진료 과목보다는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펠로우 단계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전문의를 얻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레지던트는 끝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일반의 같은 경우는 전공의를 안 거치고 수련의에서 바로 가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의 의대 졸업 후 의사고시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턴까지만 이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원이라고 하면은 레지던트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고 병원 하게 되면은 의원과 병원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수, 감기나 일반적인 진료까지 가정의학과에서 하는 게 일반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게 더 믿을만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병의 수준에 따라 이게 달라지겠죠. 심각한 병이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대형 병원에 가서 전문의들의 입장을 보게 될 겁니다. 전공의 소아청소년과 지원 사례예요. 바로 보다시피 서울 아산병원 지원자가 많습니다만 한양대, 충북대, 전북대, 고려대 11111 이렇게 보이죠. 지원자가 지금 없는 입장입니다. 순천은 마찬가지. 문제는 여기가 아니라요.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 55개 병원에는 지원자가 0명이라는 겁니다. 밑에 보면 세브란스, 경희대, 중앙대, 공대, 이대목동 뭐 좀 진짜 굉장히 유명한 병원들이고 보다시피 지원 정규평이 16.6이다라는 건 이제 소아과의 소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아이 데리고 소아과 갑니다만 소아과가 실제 소아과 전공의는 아니시고요. 가정의학과 전공의죠. 소아과를 같이 보시는 분한테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아과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예, 고민입니다. 어떻게 바뀔지. 자,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바라본 챗 GPT 나와 있습니다. 초거대 AI 언어 모델의 다양한 연구 개발 지금 하는 수모였다. 챗 GPT는 아마 여러분들이 정보를 통해서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우리 손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게 실제로 미국의 무슨 의과 시험을 통과했다, 로스쿨을 합격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정보에 대해서 논문이나 이런 걸 교차 검증, 크로스 검증을 통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거를 기승전결을 갖춰준다라는 거죠.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게 이 챗GPT의 특징입니다. 강점 같은 경우는 대화의 질의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역, 코딩, 과제 수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안까지 이제 미국에서 몇 군데 나올 정도로 심각해졌고요. 주기적 업데이트 때문에 똑똑해지고 정교해집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좀 실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당연히 미국을 중심으로 영문 서류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정보, 한국어에 대해서 아직까지 약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아직까지 신뢰하기 애매하죠. 그래도 기승전결을 통해서 만든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최신 뉴스 지식 같은 거 반응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 한국어 대응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6월이나 7월쯤 해가지고 네이버나 기타 등등 카카오나 등등에서 이것보다 더 한국어에 강력한 챗GPT 같은 AI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챗GPT는 인간과 실제 사람과 대화하듯이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신당의 앞에 써주는 거예요. 한복판에 일어난 계획범죄, 가해 남성에 대해서 더욱 강력히 처벌하라. 바로 말해 이제 전두환 이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으면 징역 40년이 나왔죠. 이 징역 40년에 대해서 이제 40년 한 다음에 이치 추적 15년 부착까지 해서 이제 징역 살고 나오더라 이렇게 됩니다만 지금 이게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재범 가능성이 크다서 굉장히 강력한 형벌을 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거 바로 사형 선고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40년 전에서 검찰에서 한 번 더 넣은 상황입니다만 예,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많이 받게 됐었죠. 예전에 비해서 이제 형벌이나 스토킹 형벌, 그 다음에 이러한 잔혹한 이제 묻지마 살인이나 기타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형벌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지금 법원의 판결이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게 맞고요. 거기다가 지금 사회적인 어떤 성폭행이나 기타 등 이런 잔인 범죄,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다시피 사형이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은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
사형을 시키고 무기징역을 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후에 검찰이 상소하게 돼서 또 높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12살 초등생 아들이 친부하고 계모가 구속영장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 계모의 모습이고요. 친부도 이제 구타했습니다만 실제 이제 살해를 한 케이스는 이 계모의 구타를 통해서 돼서 이 경우는 이제 학대 혐의 부인이 됐으나 이렇게 됐습니다. 학교에 지금 계속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하고 하게 되는데 결국 심정지 상태까지 때린 거죠. 그러니까 그 친부라는 사람도 때렸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려서 사망했어요. 때려서 맞아서 사망했어요. 맞아서. 그래서 아이가 자해를 생긴 것이다 학대에 부인했는데 그런 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찾아내서 잡으려고 전수조사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이들이 구타당하거나 아픈 것들에 대해서 지금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습니다만 이런 거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애들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인양된 거예요. 뒤집혔다가 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싸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바로 이 청보호죠. 뒤집혀서 난파됐기 때문에 결국 이 생명들을 다 잃고 돌아갔고 결국 못 찾았습니다. 이 3명만이 탈출했었고 나머지 9명은 못 찾아서 결국 사망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해경 입장에서 나름대로 감시정에서 결과 나온다라고 합니다만 안타까운 사고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업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 보면 통발호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뒤집히는 바람에 전체가 사망했던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나왔던 지금 우리 뉴스 이슈들,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슈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제 우리의 간추린 시사 상식들 언어들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